수술실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피부를 스쳤다. 밝은 형광등 아래 무균 상태의 공간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나는 마스크 뒤에서 깊이 숨을 들이쉬며 손을 씻는 싱크대 앞에 섰다. 물줄기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주강혁, 너라면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어.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그날 내 손은 이상하게도 떨렸다.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던 미세한 떨림이 메스를 쥐기 전부터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환자는 VIP였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흉부에 심각한 종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병원장 오정식은 직접 나를 불러 이 수술을 맡겼다. 강혁, 네가 아니면 안 돼. 네 신의 손이 필요해.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압박감이 느껴졌다. 수술실로 들어서자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니터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메스를 들어 정확한 각도로 절개했다. 피부가 열리며 드러난 근육과 혈관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움직였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중 갑자기 예기치 않은 출혈이 시작되었다. 동맥이 손상된 것 같았다. 혈압계는 곤두박질 졌고 산소 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혈액팩 준비! 지혈제! 내가 소리쳤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환자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강혁 선생님!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눈앞이 흐려지며 냉정하게 판단하려 했지만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리며 병원장 오정식이 들어왔다. 그의 뒤를 따르는 황준석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황준석은 내 라이벌이자 병원의 차기 원장 후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질투와 시기, 악의가 한몸에 섞여 있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서서 나의 실수를 기다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수술은 가까스로 성공했지만 환자의 상태는 불안정했다. 회복실로 옮겨진 후 나는 탈의실에서 혼자 앉아 손을 내려다봤다. 왜 이런 일이? 내 실력이 부족한 건가? 하지만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병원장실로 불려갔다. 오정식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강혁, 이번 수술 문제가 생겼어. 환자 가족이 소송을 제기할지도 몰라. 그의 말투는 차가웠고 황준석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내 몰락을 계획하고 있었다. 수술이 끝난 후 나는 병원장과 황준석에게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음모의 그림자를 감지했다. 신의 손이라 불리던 내가 이제 부도덕한 의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병원의 기록들은 이미 조작되어 있었다. 황준석은 나의 수술 기록을 은밀히 변형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머물며 전자차트 시스템에 접근해 데이터를 왜곡했다. 출혈 원인을 내 부주의로 돌리고 증거를 날조했다. 오정식은 간호사들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준비했다. 한 간호사는 돈을 받고 강혁 선생님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손이 떨리던 것 같아요. 라고 증언할 준비를 했다. 언론은 기다린다는 듯 천재의사 주강혁 의료사고의 주범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다음날 아침 신문과 온라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대진대학병원 천재외과의사 VIP 환자 수술 중 실수로 생명위독. 기자들은 병원 앞에 몰려들었고 내 사진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나는 병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병원의 압력으로 거절했다. 나는 독방에 갇혀 자신의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감방의 차가운 벽에 기대앉아 과거의 영광을 회상했다. 의대 시절부터 신의 손이라 불리던 나, 수많은 난치병 환자를 살려내던 나.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졌다. 아내가 면회를 와 이혼 서류를 내밀며 강혁아, 나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아이들 생각해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회적 평판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나를 믿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다. 옛 동료들은 전화를 피했고 환자 가족들은 비난의 편지를 보냈다. 밤마다 내 손끝에서 생명이 쓰러져가는 수술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환자의 피가 흘러내리는 장면, 모니터의 경고음, 그리고 동시에 나를 배신한 이들의 얼굴이 교차됐다. 오정식의 교활한 미소, 황준석의 질투 어린 눈빛.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지? 절망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메스를 잡았다. 실제 메스는 아니었지만 상상 속에서 그 차가운 금속을 느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나를 파멸시킨 인간들의 악의 사이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감방에서 혼자 울부짖는 밤이 이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불빛이 내 미래처럼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내 인생을 흔들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익명의 편지였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 나와 함께라면. 처음엔 장난처럼 느껴졌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당신의 수술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는 호기심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변호사에게 물었지만 그는 익명 발신자예요. 조심하세요. 라고만 말했다. 며칠 후 면회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나는 김태준이라고 해. 과거 대진대학병원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었어.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병원의 부패로 잃었다고 했다. 오정식이 비용 절감을 위해 불량약품을 사용한 탓에 그의 가족이 사망했다. 그는 그 후 병원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재산을 쏟아부었다. 당신처럼 유능한 의사가 희생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는 내게 조건을 내걸었다. 복수와 정의, 어느 쪽이든 선택하라. 내가 모든 지원을 하겠다. 그는 해외 성형수술 신분 위조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나는 깊은 밤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복수를 선택하겠다는 결심과 동시에 인간적인 의사로서의 내 신념 사이에서 갈등했다. 감방의 고독 속에서 수많은 밤을 고민했다. 복수는 나를 더 파괴할까? 아니면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결국 선택했다. 딜런이라는 이름과 얼굴로 다시 돌아가 병원에서 복수를 완수할 것이다. 김태준과 악수를 나누며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그는 준비됐나? 이 길은 되돌릴 수 없어. 라고 속삭였다. 몇 년 후 해외에서 명성을 떨친 미스터리 의사 딜런. 나는 미국과 유럽의 유명 병원에서 고난이도 수술을 성공시키며 명성을 쌓았다. 김태준의 지원으로 성형수술을 받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고 목소리조차 변조했다. 과거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의 얼굴, 나의 이름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대진대학 병원이 나를 스카우트했다. 그들은 내 실력을 듣고 고액 연봉과 연구 지원을 제안했다. 도착한 첫날 병원 로비에서 황준석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순간 흔들렸지만 알아채지 못했다. 새로운 선생님이시군요. 환영합니다. 그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지만 눈빛에는 경계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과거와는 달랐다. 유령이 되어 돌아온 나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씩 복수를 준비했다. 첫 주에는 병원 시스템을 파악했다. 전자차트, 보안 프로토콜, 직원들의 관계망, 김태준이 제공한 해킹 도구로 은밀히 정보를 수집했다. 내 손에 달린 메스는 여전히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의 복수심과 분노를 현실화하는 칼날이 되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와 계획을 세우며 과거의 고통을 떠올렸다. 딜런, 너의 차례가 올 거야. 중얼거리며 메스를 쥐고 연습했다. 병원 복도는 이제 내 복수의 무대였다. 내 첫 타겟은 영상의 의학과장 박민수였다. 그는 수술 기록 조작과 내 몰락의 간접적 주범이었다. 과거에 황준석과 공모해 CT 자료를 왜곡했다. 나는 고난도 수술을 준비하며 그를 공개적으로 시험할 계획을 세웠다. 환자는 교통사고로 흉부 손상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수술 전 미팅에서 박민수에게 물었다. CT 영상에서 이상 없나요?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수술 중 나는 치명적인 오류를 CT 자료에서 찾아냈다. 혈관의 위치가 잘못 표시되어 있었다. 박 과장님, 이 영상이 왜 이렇게 왜곡됐죠?
내가 소리치자 수술실이 조용해졌다. 그는 변명할 틈도 없이 무너졌다. 그건 실수.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무력감과 공포는 내가 바라던 복수의 시작이었다. 수술 후 병원 내 소문이 돌았다. 딜런 선생님이 박 과장을 잡았어. 박민수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나는 그를 더 괴롭히기 위해 증거를 모았다. 나는 손끝에 느껴지는 생명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며 복수와 인간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체감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환자를 지켜보며 이게 나의 길인가? 라고 자문했다. 하지만 복수심은 여전히 불타올랐다. 밤에 김태준에게 보고했다. 첫 단계 완료. 다음은 황준석이다. 황준석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꼈다. 그의 자존심과 권력욕이 내 실력 앞에서 흔들렸다. 병원 내에서 내 명성이 높아지자 그는 나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딜런 선생, 당신 실력이 과장된 것 같군. 회의실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도발했다. 응급 환자를 두고 벌어진 수술 대결에서 그는 망설였고 나는 과감한 수술법으로 환자를 살렸다. 환자는 심장마비 직전의 노인으로 황준석은 보수적인 접근을 주장했다. 기다려보자. 하지만 나는 지금 수술해야 해 라고 밀어붙였다. 수술실에서 메스를 쥐고 정확한 절개로 문제를 해결했다. 환자가 안정되자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다. 병원 내 여론은 내 편으로 기울었다. 황 선생님보단 딜런 선생님이 낫네. 소문이 퍼지자 황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의 질투와 시기는 나를 자극했다. 우리는 서로의 내면을 꿰뚫으며 경쟁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갈등을 더욱 깊이 느꼈다. 밤에 그와 마주친 복도에서 그는 너 어디서 본 것 같아?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착각이시겠죠? 내 복수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병원장 오정식의 아들이 심장에 파열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왔다.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이었다. 황준석마저 포기한 상황. 수술 성공률 20% 미만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복수심을 따라 그의 생명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의사의 신념을 따를 것인가? 응급실에서 오정식이 애원했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줘.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심장이 뛰는 아들의 몸과 내 손끝에 메스를 느끼며 나는 복수와 인간성 사이에서 흔들렸다. 과거의 배신이 떠올랐지만 의사의 맹세가 나를 붙잡았다. 나는 생명을 구하는 자다. 결국 나는 복수심을 잠시 접고 수술을 선택했다. 준비하세요. 내가 말하자 수술팀이 모였다. 이 결정이 내 복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환자가 우선이었다. 수술대 앞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메스를 잡았다. 나는 의사다. 냉철함과 집중력으로 수술을 진행하며 동시에 병원의 VIP 관리 시스템에 몰래 접속했다. 김태준이 제공한 해킹 장치로 오정식의 비리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심장 파열을 수복하는 동안 화면에 횡령 증거가 떠올랐다. 출혈을 막고 혈관을 봉합하며 데이터를 복사했다. 오정식이 저지른 의료 비리와 횡령의 증거를 확보하면서 수술과 복수를 동시에 완벽히 수행했다. 손끝의 긴장감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나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수술 후 환자는 안정되었다. 오정식은 감사하며 내 손을 잡았다. 고맙네, 딜런.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곧 네가 무너질 차례야. 증거를 김태준에게 전송하며 최종 계획을 준비했다. 증거를 확보한 나는 오정식과 황준석을 병원장실로 불러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의아해하며 왔다. 천천히 마스크를 벗고 주광혁의 얼굴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는 주광혁? 나는 모든 비리 자료를 언론과 이사회에 넘겼다고 알렸다. 횡령, 기록 조작, 약품 비리. 그들의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오정식은 이게 무슨? 하며 주저앉았고 황준석은 네가 어떻게? 라고 중얼거렸다. 과거에 나를 배신하던 사람들은 이제 나를 두려워하며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들은 수갑을 찼다. 나는 창밖을 보며 오랜 고풍이 끝나는 걸 느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는 이름을 되찾았다. 언론은 주광혁의 귀환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돌아가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 복수의 끝에서 깨달은 것은
나는 복수자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는 사실이었다. 김태준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고마워, 이제 나 혼자 갈 때 라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도시를 떠나 의사가 부족한 작은 지방병원으로 향했다. 산간 마을의 낡은 건물, 소박한 환자들. 그곳에서 나는 다시 메스를 잡았다. 이번에는 복수를 위한 메스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메스였다. 첫 수술은 어린아이의 맹장염이었다. 메스를 쥐고 절개하며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 내 손끝에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고 나는 진정한 의사로서 삶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구원의 손이라고 불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맥이 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치유의 길이 펼쳐졌다.